지금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또 살펴보면은 여론조사가 비상계엄에 몇 번씩 이렇게 좀 출렁거리는데 네. 최근 보면은 윤 대통령이 석방됐잖아요. 네. 석방되고 나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네. 그 탄핵 그 찬성과 그 기각 사이에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당혹해할 것 같아. 저는 그 ARS 기반의 여론조사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받기 운동 같은 거 지금 예전에 이번에 나왔던 조사들 보면은 뭐 20대 호남 여성인 척해서 받아라 이런 것들이 막 단톡방에 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50% 나오는 조사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뢰도를 확신하기 어려운 조사들이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그 계엄에 대한 여론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것을 잡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문항들을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픈 얘기가 20대 남성으로 답한 사람 중에 20대로 답한 사람 중에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가수 뉴진스를 모르는 비율이 진보보다 20%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보수 진보의 차이로 설명 안 되는 결과거든요. 왜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뉴진스를 20% 정도 더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왜곡이 존재한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지금 석방 이후에 그 조사 변화는 뭐냐면은 보수의 결집이 좀 느슨해지고 진보가 불안감 속에서 결집이 좀 강화됐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 지금 평의가 계속 늦어지잖아요. 예. 예년 같으면 지난주 금요일 정도 이렇게 그 선고가 되는 게 맞았는데 예. 지금 오늘 또 기일이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평의가 늦어지는 거는 그 인용이 이렇게 정리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는 8대 0의 결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하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뭐 저 사람은 강골 보수이기 때문에 뭐 반대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돌았지만은 사실은 아닌 걸로 8대 0으로 인용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이재명 대표 같이 이렇게 다른 변수에 해당하는 외생 변수에 해당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끔하게 판단 내렸지만은 비빌 언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다. 그리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내심 정치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보수 진영이 잘 됐다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 과연 기각이나 각하를 때리는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 정도가 최대한 지연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인용 판결을 내는 것 정도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의 한계치가 아닐까. 실제로 그것에 가깝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 그러니까 2심 판결보다는 예.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네요. 그럴 뿐더러 저는 이렇게 봅니다. 2심 판결이 26일인데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선고 일자로 예정되는 게 한 28일 정도도 있고 만약 그것보다 한 주를 더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기로 2심이 끝나고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을 이제 선거법에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훈시 규정이고 보통 3개월보다 길게 갑니다만은 또 뒤집어 말하면 대법원에서의 재판은 증인 불러다가 사실을 다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2달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는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선고기일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선거 자체에도 악영향이 나와버리고 만약에 판단이 그 기간에 나와버리면은 후보자에게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선고 일정에 굉장히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2심 선고보다 늦어지는 것은 이렇게 바라지 않겠네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만들어내겠죠. 지금 보면은 이 헌재 판결과 관련돼서 승복 불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 때 그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네. 사과도 조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했고 승복을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지금 와서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어쨌든 결자의 차원에서 승복을 이야기해라. 그 하니까 국힘에서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은 이제 승복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공을 돌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도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있는 거는 이분이 실제로 기각을 기대하고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분은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다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인용이 되면 나는 할 말 해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기각되는 걸 바라고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인용이 돼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단심제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세게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승복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강하게 나갈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그러되면은 뭐 대혼란이 불가피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그런 거로 보이고요. 그럼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는 밖에 정치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띄워가지고 뭐 보수의 위기를 돌파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바른정당도 만들어보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보수 일각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탈상 과정을 거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선거일이 됐을 때, 그 탄핵 심판이 났을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다들 조기 대선 모드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차단시킴으로써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그날부터 상을 치러야 됩니다. 네. 대통령의 정치적 상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테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테고, 그러면 또 거기에 경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표를 받으려는 주자들은 또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경선 과정 중에 이 한 3주 남짓한 경선 과정 중이 그 탈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 인용되면 즉시 그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예. 10일 이내에 대선 공고가 네, 되게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후보도 됐겠다. 우리 이준석 의원은 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죠. 예. 해야 되겠네요. 바로. 서류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게 뭐 보통 선거 저도 여러 번 나가봤지만은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떼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시간 걸리더라고. 예. 예, 최대 한 열흘까지 걸리는데 뭐 저는 범죄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놨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윤 구속 취소와 석방 이 부분이 어쩐 탄핵 정국에서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그 변수였는데 전혀 예상을 거의 다 못했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윤 대통령 측은 이걸 노리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검찰과의 그 업무설 또 이렇게 이 제기되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걸 짰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 의심해볼 여지는 있지만은 뭐 단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검찰의 항고 포기는 굉장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원이 이미 저런 취소 판단을 내렸는데 법원이 과연 본인들의 권위를 상실해 가면서 그 결과를 뒤집을까? 혹시라도 항고했다가 항고마저도 취소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세가 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절차는 뭐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에는 반대하겠네요.
탄핵은 모르지만 저희가 아마 가장 먼저 오동훈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빨리 거취 표명을 해라. 거취 표명. 즉 사퇴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어쨌든 이런 중차대한 수사를 수사기관 간에 업무 분장도 제대로 정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국민들한테 큰 혼란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엔 태생적으로 이 공수처라는 기관을 어설프게 설계해가지고 이런 분쟁이 생기게 만든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라고 제가 지적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공수처라는 게 애초에 거물 수사하겠다고 만든 기관인데 우리가 거물 수사를 해보면은 한 가지 혐의로 똑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처음 뇌물죄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직권남용에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양한 혐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물 수사에서 어떤 범죄는 어디, 어떤 범죄는 이미 어디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차라리 크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부 다 공수처가 해라. 뭐 어디급 이상은 다 공수처 이런 식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파편화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또 내란죄 수사는 또 못하게 돼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그 좀 이야기 이번에 다들 알게 됐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 사람에 대해 속인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더 간편했을 텐데 뭐 6개 범죄 무슨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이런 걸 검경 수사권 조정 중에서 해놓으니까 완전히 누더기가 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까? 저는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한테 보편적인 인식이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조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훨씬 더 수사 전문성 있고 그리고 수사를 잘할 것 같은 이미지. 경찰은 수사의 영역과 경비의 영역과 뭐 여러 정보 영역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수사 전문기관으로 안 비치는 그냥 검찰이 하는 것 중에 그냥 말단 수사 같은 걸 하는 기관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관계가 지속되기보다는 경찰도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추고 경찰이 수사에 전담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법고시를 통과해가지고 수사 역량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대부분의 검찰과 수사관, 검사와 수사관들은 검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검찰에 있는 사람을 경찰로 뜯어옮기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간다고 자기들이 생각할 테니까 실제와 관계없이 그러면은 애초에 이걸 뒤섞어가지고 판을 새로 짜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의 새틀짜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공수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져야죠. 공수처는 여기에 역할이 없고 굳이 공수처를 준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주 고위직에 대한 특별검사청 같은 느낌으로 있어야죠. 여기는 언제든지 권력의 중앙, 권력의 중앙을 노릴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중에서도 특수부만 빼가지고 딱 거기에 있는 에이스급들이 인지수사하고 이런 기관으로 만들어내야지만이 지속 가능하고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소청 이 부분들이 어쨌든 새로 좀 개편돼야 되겠다 인식은 좀 깔린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세판짜기가 되지 않으면은 이 혼란이 가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자기들이 공수처 만들었다 거기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말려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세금을 연간 2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뭐 5건 기소하고 이러면은 황제 수사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런데 정작 지난번에 그 체포하러 갈 때 보니까 뭐 김밥도 수량도 제대로 준비 못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랬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작 사람 하나 체포하러 가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거악을 잡으라고 했는데 거악을 체포하러 가는 것부터 못하고 그 수사에 불응하니까 질문 하나 못하고 기소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물론 윤석열 통이 별난 사람이긴 하지만 공수처가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왜 또 특별한 수사기관이 존재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가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건 그렇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윤석방으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시도라든지 2차 내란 시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내란죄를 입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조사는 이미 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몰락이 가까워지면서 나머지 국정농단에 대한 자료들이 폐기되거나 아니면은 은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야 뭐 어차피 구속 취소하면서 다퉜던 게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탄핵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그 보수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이 그 위법임은 다들 인정하는데 네. 그게 과연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2시간 만에 끝난 내란이 어딨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선관위 갔던 것도 그 확인하러 갔다 이러면서 이게 중대성 부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도와 그리고 몇 시간 지속되었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두환이 만약에 육군 참모총장 체포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3-4시간 만에 거진 끝났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국가 전복의 기도가 있었고 그럼 그들은 당연히 군법에 따라 가지고 최대 사형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는 거지. 그들도 실패했을 수 있었고 실패했다면은 그들 역시 처벌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기염을 하게 된 것은 의도가 2시간짜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라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밝히지는 않지만은 영구 집권이라든지 민주주의의 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볼 정황들이 많아요. 네. 왜냐 헌정 질서의 중단을 꾀했거든요. 임시 입법 기구라니요. 이거야말로 지금 헌정 유린을 하겠다는 의도인 거거든요. 삼권 분립 무너뜨리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점점 확실해지겠죠.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임시 입법 기구가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입법을 마음대로 해서 영구 집권을 꾀했다고 저는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의도는 참 안 좋았고 멍청했기 때문에 계획은 치밀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의도는 어느 쿠데타보다도 더 안 좋았다 봅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그 보수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이 그 위법임은 다들 인정하는데 네. 그게 과연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2시간 만에 끝난 내란이 어딨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선관위 갔던 것도 그 확인하러 갔다 이러면서 이게 중대성 부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도와 그리고 몇 시간 지속되었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두환이 만약에 육군 참모총장 체포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3-4시간 만에 거진 끝났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국가 전복의 기도가 있었고 그럼 그들은 당연히 군법에 따라 가지고 최대 사형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는 거지. 그들도 실패했을 수 있었고 실패했다면은 그들 역시 처벌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기염을 하게 된 것은 의도가 2시간짜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라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밝히지는 않지만은 영구 집권이라든지 민주주의의 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볼 정황들이 많아요. 네. 왜냐 헌정 질서의 중단을 꾀했거든요. 임시 입법 기구라니요. 이거야말로 지금 헌정 유린을 하겠다는 의도인 거거든요. 삼권 분립 무너뜨리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점점 확실해지겠죠. 그런 그렇죠.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임시 입법 기구가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입법을 마음대로 해서 영구 집권을 꾀했다고 저는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의도는 참 안 좋았고 멍청했기 때문에 계획은 치밀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의도는 어느 쿠데타보다도 더 안 좋았다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암살설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뭐 오늘 또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경호원이 뒤에 있는 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도 되고 했는데 한 번 피습을 당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 등은 국힘에서는 자작극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해요. 이 우리 해방 전후의 암살이 참 대단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대선 과정 중에 대선 후보가 병으로 급소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변 사태를 우려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고
이재명 대표는 뭐 작년에 피습 당해봤으니까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겠다는 거는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경원 의원이 너무 가볍게 언급하는 것은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상대당이다 하더라도 실제 피습을 겪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런 자작극 같은 얘기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경호를 강화했는데 자작극 아니냐? 그랬으면 칼까지 맞았던 분인데 너무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표도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젊기도 젊지만 좀 글로벌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네. 세계에서 상당히 모범 국가였는데 네. 이번에 그 이미지가 어제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니까 참 깝깝하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불안정한 국가가 됐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것을 이제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핵 관련 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 수출이라는 것이 가속화되면서 특허 분쟁 같은 것도 있고 네. 하면서 그런 요인도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핵 연료 농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언급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미국이 저렇게 반응한 건 알겠으나 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가지고 호주가 이제 오커스 필러 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핵 잠수함을 이제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그 미국과 영국의 동의하에 저는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 동북아의 안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핵 미사일 잠수함 말고요.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에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김건희 관련 수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허지부지 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또한 예상대로 거부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지난 내란이 12.3 내란이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명태균 사건 때문에 이런 걸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정말 못난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대통령이 어떤 돈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대가성으로 무슨 편의를 받은 거냐 이런 건데 사실 가십성으로는 굉장히 소비되기 좋은 주제지만은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것보다 더 어떤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명태균 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솔직하게 해명하고 뭐 이런 건 제가 정치를 처음 하면서 몰라서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 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두려워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 저는 이건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도 명태균 건에 대해서 관련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 차례 그 부분에서 해명을 해도 네. 그 여러 가지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 대표 될 때, 네. 국힘 전당대표 될 때 이야기까지 지금 김영선 의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네. 조사를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을 그냥 두루두루 다 만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네. 예, 그런 건데 그 전당대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선 그때는 개혁신당 공천 관련이었죠. 2024년입니다. 2024년이니까 네. 두 시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결국 범여권 내에서 메신저 역할을 자주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했던 메신저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당 대표인 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석열 후보 측의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역할이 정치권에 생긴 거겠죠. 그런데 뭐 전당대회 때는 제가 그때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돕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도움이 뭐 크다던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그때 파격적인 그런 선거 캠페인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2024년도에는 결국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저한테 보여준 텔레그램 메시지는 내가 이번에 김영선 의원을 돕고 싶지만 도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 나한테 보여준 내용만으로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준 내용만으로는 확단하기 어렵다.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게 이런 대형 스캔들에 있어가지고는 뭐 많은 내용이 밖에 나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지적 관점에서 나중에 내용을 회고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어떤 분들은 2022년도에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 공천받을 때 왜 막아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저한테 묻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막아 세우라는 거냐 공관위의 결정을 당대표가. 그러면 예전에 김무성 대표처럼 도장을 들고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그거야말로 정치를 가볍게 보는 것이지. 그 당시 2022년도에 김영선 의원은 나중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돗물 사건 이런 게 나오기 전이고 그냥 여류 정치인 중에서 표면적인 스펙이 굉장히 좋고 4선 의원까지 지낸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고 이 사람을 도장런까지 해가면서 공천 배제할 사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가십성으로 타임머신 타고 다니면서 전지적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거는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불합리한 결정들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